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경험입니다. 아직도 밤마다 이 악몽에서 깨어나곤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모든 신호를 놓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 올해 나이 55입니다. 5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은 30살에 작은 제조업체를 시작해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그가 남긴 건 중소기업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보험금을 합쳐 약 15억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30살에 만나 2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동딸 은지. 당시 24살이었던 은지가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은지만 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니. 물론 나이도 나이고 연애를 할 만한 때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습니다.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선배야. 3살 위. 엄청 착하고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은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언제 봤었나 싶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현관문을 열었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32살. 키가 180cm 정도 되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 선배 강민준입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상품권 봉투와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 인사인데 너무 격식 차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은지가 어머님 성함 알려주길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서 들어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은지가 이런 따뜻한 집에서 자랐구나 싶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차를 내왔고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지한테 들었어요. 혼자 사신다고. 식사 준비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짜 관심 같은 것. 하지만 그때는 그저 착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은지 옆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한 한식을 먹어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자취해요. 강남 쪽에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요. 그는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밥이 그립긴 한데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내려가기 힘들어서요. 부모님이 보고 싶으시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특히 어머니 음식 맛이 그리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어머님 음식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엄마 요리가 맛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은지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제가 말했지만 그는 이미 식탁 위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원래 그래. 내가 말려도 안 들어. 민준 씨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 만든 사람이 설거지까지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이면 더더욱.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도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설거지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은지와 같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은지보다 3년 먼저 입사해서 지금은 대리였습니다. 저희 부서가 달라서 회사에서는 자주 못 봐요. 근데 작년 말 회식 때 처음 만났죠. 그때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은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회사 후배로만 봤어요. 근데 몇 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은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지가 어머님 이야기할 때 표정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은지가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평일에도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외로워할까봐 자기 삶도 제쳐두고 저만 신경 쓰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은지를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은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분이 미래의 장모님이 될 수도 있다니 제가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은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빠, 뭐 그런 말을. 엄마 앞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일러. 너희 둘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어머님. 민준 씨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은지가 제 사람이라는 걸.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집을 떠날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언제든 놀러 와요. 은지 보러 오는 김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난 뒤 은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오빠 괜찮지? 저는 은지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엄마가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야.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오빠 마음에 들었대. 나한테 말하더라. 어머님이 정말 젊고 아름다우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엄마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인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단순한 사교적 멘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그동안 저는 그저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웃고 딸이 슬퍼할까봐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여러 그릇이 놓였고 거실에는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가 결혼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은지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민준 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딸을 잘 돌봐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민준 씨가 집을 나서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가 제 집을 둘러보며 무엇을 계산했는지, 그리고 그가 저를 보며 웃을 때 그 눈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로부터 2주 후 민준 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 없이 혼자였습니다. 은지가 주말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민준 씨가 어머님 혼자 계실 텐데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딸 없이 딸의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다는 게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걱정하는 것 같아. 나도 엄마 혼자 두기 미안한데 오빠가 가겠다니까 다행이야.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 씨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는데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커피 타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은지 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주말에는 뭐 하세요? 특별한 건 없어. 집안일 좀 하고, TV 보고, 가끔 친구 만나고. 외로우시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5년째였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주말들이 생각나서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은지한테 들었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날도 많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니. 은지가 많이 걱정해요. 자기가 더 자주 오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가끔 들러도 될까 하고. 물론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야, 부담스럽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따뜻했습니다. 은지 말고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제 집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TV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민준 씨가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광등 좀 갈아야 할 것 같은데요. 거실 조명이 깜빡거려요.
저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실 형광등이 이상했는데 미뤄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 맞아. 나중에 은지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형광등 있으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형광등을 꺼내왔고 민준 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형광등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싱크대 수전이 헐거워진 것,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민준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이런 걸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집을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또 와도 될까요? 은지는 또 출장이래서. 물론이야. 언제든 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후 저는 새로 갈아진 형광등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청년이야. 은지가 복받았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각별한, 더 개인적인 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사람들의 호의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을 무시한 것. 그리고 그 느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어느새 그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면 민준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혼자 있다가 주말이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단순히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전구를 갈고 수도꼭지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은지 이야기가 주였지만 점점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 과거, 남편과의 추억, 혼자 사는 어려움.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남편 잃고도 혼자 이렇게 버티시다니.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지 때문에 버텨야 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정말 행운아예요. 어머님 같은 분이 엄마라니.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좀 차가운 편이에요.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준 씨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지. 어쩌면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저에게서 찾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순수하다고 믿었던 시작.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은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저와 민준 씨의 관계가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말입니다. 민준 씨의 방문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요일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일이 바빴습니다. 광고회사라는 곳이 원래 주말 근무가 잦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은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일 열심히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갈 거래.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민준 씨가 온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저는 청소를 하고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몇 주 동안 함께 식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것, 잡채에서 당면보다 야채를 먼저 먹는다는 것,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2스푼 넣는다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3월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의 손, 그 온기가 식어가던 느낌.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 씨가 어느 토요일 오후에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주가 남편 기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성묘에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지랑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날 출장이래요. 제주도로. 어제 전화 받았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가 제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미안해서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어머님과 함께 가겠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안 가도 돼요. 대신 다른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산소에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은지와 함께 갔었는데 혼자 가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저도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 씨의 차는 깨끗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제사상에 올릴 과일과 음식을 담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준비했어요.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실까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쉬었다 가도 돼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비석. 여보, 나왔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은지가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 같은 사람. 착하고 성실해.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외로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민준 씨가 자주 와서 도와줘. 고마운 사람이야. 제가 일어서자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절을 했습니다. 2번 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님 잘 돌보겠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정리하고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준 씨는 익숙하게 음식을 배치했습니다. 집에서 자주 제사 지내봐서 알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다시 절했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절했습니다. 1시간 정도 묘지에 있다가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정갈한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가 더 고생했어. 고마워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물어봐도 될까요? 장인어른은 어떤 분이셨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표현은 서툴렀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아셨겠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응, 알았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의 눈빛, 손길, 모든 게 사랑이었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를 그렇게 사랑해주면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듯한, 혹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듯한.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단순히 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저의 친구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기대는 사람, 외로울 때 대화하는 사람. 4월 어느 날 민준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끔 평일 저녁에도 와도 될까요? 평일에?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가 이 근처거든요. 저녁 먹고 혼자 자취방 가는 것보다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평일에까지 오는 건 좀 과한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한테 말할게요. 근데 은지도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희 사이 안 좋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거의 못 만나거든요. 은지가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는 밤 11시에 퇴근하고 만나도 피곤해서 금방 자고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은지가 요즘 바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에도 짧게 끝나고 집에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와. 저녁 먹으러.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민준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평일 저녁에도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된 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실 텐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좋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은지도 독립하고 나서 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먹거나 굶거나. 하지만 민준 씨가 오면서 저는 다시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 씨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제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최고예요. 우리 엄마 음식보다도 맛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은지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은지가 기념일에 뭘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그날 해외 출장이야. 다음 주에 대신 만나기로 했어. 은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괜찮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빠가 이해해준대. 일이 중요하다고. 은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기념일을 못 보낸다는 게.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오늘 기념일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출장 가서.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은지가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은지 잘못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일이 중요하니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오늘 뭐 하려고 했어? 은지랑. 제가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했었어요. 한남동에 있는 괜찮은 곳.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뭔데? 목걸이요. 은지가 예전에 예뻐 보인다고 했던 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못하게 된 것이. 민준 씨, 레스토랑 예약 취소 못해? 이미 결제했어요. 환불 안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 예약한 거 버리긴 아까우니까. 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이요? 응, 이상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뭐가 이상해? 나도 오랜만에 좋은 레스토랑 가고 싶어. 남편 죽고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한남동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민준 씨는 정장을 입고 왔고 저도 오랜만에 괜찮은 옷을 입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민준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 비싸겠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제가 오늘 정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정말 우울했을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 수프, 메인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민준 씨의 회사 이야기, 제 친구들 이야기. 어머님, 화장 다시 하시기 시작하셨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응? 조금.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외출하기 전에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도 입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정말 예쁘세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뭘 그런 말을. 진짜예요. 어머님이 원래 미인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와 커피. 민준 씨가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제 기념일이니까 같이 있어주신 감사의 표시로.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진주로 만든 브로치였습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은지한테 줄 목걸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있어요. 이건 어머님 것만 준비한 거예요. 민준 씨의 대답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위해 따로 선물을 준비했을까? 고마워요, 민준 씨. 근데 이럴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아주세요. 제가 어머님께 많이 신세졌잖아요. 매일 밥도 해주시고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고.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받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었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선물을 자주 받지는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은지랑 온 것보다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 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저는 브로치가 든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어머님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지금 삶에 만족하시냐고요? 행복하신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글쎄요. 딸은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건강도 괜찮고. 하지만 행복한가? 모르겠어. 행복의 기준이 뭔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젊으세요. 55밖에 안 되셨잖아요. 앞으로 20, 30년은 더 사실 건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하실까요? 민준 씨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남편도 없고 은지는 곧 결혼할 거고. 제가 말했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 이 나이에? 왜요? 55이 뭐가 나이가 많아요. 요즘은 60, 70에도 재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본 적 없어.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상상도 안 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야말로 고마워. 좋은 음식 먹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브로치 선물, 차 안에서의 대화, 그리고 민준 씨의 눈빛.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존경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뭔가 다른 것.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딸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23살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냥 착한 청년이 어른을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아니, 설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감정.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차려, 미선아. 넌 55이야. 그리고 그는 내 딸의 남자친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싹? 그것이 자라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는 싹.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 살아있다는 느낌. 다음 날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랑 저녁 먹었다며? 고마워. 응, 레스토랑 예약한 거 아까워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엄청 좋아했대.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기념일이 외롭지 않았다고. 그래, 다행이네. 저는 평온한 척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진짜 좋아하나 봐. 맨날 엄마 칭찬만 해. 어머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 씨가 은지에게 저를 자주 언급한다고? 그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빠가 진심으로 존경한대.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 씨는 은지에게도 저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제 느낀 그 묘한 감정은 뭐였을까요?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좋은 사이로 지내자. 딸의 미래 남편이 될 사람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것이 바뀌는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순간, 민준 씨가 제게 한 고백.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도 민준 씨가 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지랑 싸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말해봐.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 은지랑 헤어지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은지와 이유를 말해봐. 너희 둘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제가 은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준 씨가 고백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1년 동안 만났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요. 은지가 아니라 어머님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민준 씨,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은지 어머님으로만 봤어요. 근데 어머님을 알아갈수록, 시간을 보낼수록 제가 어머님한테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준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이거 농담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민준 씨. 나는 내 딸의 엄마야. 그리고 너보다 23살이나 많아. 이게 말이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어머님의 모든 게 좋아요. 어머님의 따뜻함, 배려, 강함, 그리고 민준 씨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까지. 저는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민준 씨, 제발.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해? 우리 딸은 은지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솔직하게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어? 은지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은지가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이미 몇 달 동안 괴로웠어요. 은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어머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도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세요? 정말 아무것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느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설렘. 그가 저를 볼 때의 눈빛. 그가 제 손을 스칠 때의 전율.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 설령 내가 뭔가 느꼈다고 해도 이건 안 돼. 은지는 우리 외동딸이야. 내가 어떻게 딸의 남자친구를. 제가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
어머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은지와는 헤어질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은지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요?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지금 끝내는 게 은지를 위해서도 맞아요.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 민준 씨,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저 기다릴게요. 어머님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저는 어머님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설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원한다는 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고백, 그의 눈빛, 그의 진심,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틀 후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은지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어. 뭐?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유를 모르겠어. 오빠가 그냥 더 이상 못 만나겠대. 미안하다고만 하고 다른 이유는 안 말해줘. 은지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쟤 때문에, 아니 민준 씨 때문에, 아니 우리 둘 때문에. 은지야, 엄마가 가볼까?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딸이 울고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헤어지자고만 했어요. 어머님 이야기는 안 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상처받고 있는데 저는 며칠 동안 은지를 위로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주말에는 은지 집에 가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은지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오빠가 갑자기 그런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은지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문제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딸의 행복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질 거라고, 은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고, 저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준 씨가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자꾸 현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혼자 먹는다는 게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7월 중순 민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오셨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냉정한 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으니까. 어머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포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어머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은지는 어떻게 해? 우리 딸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저를 잊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확신하니? 나 같은 늙은 여자가 너한테 뭐가 좋다고. 제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늙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난 누구보다 아름답고 강하고 매력적이에요. 나는 55이야. 너는 32이고 23살 차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제가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나도 너를 좋아해. 그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 은지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어. 민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체온. 어머님, 우리 행복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행복해? 은지가 알면.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 알아도 돼요. 우리 조용히 만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은지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 나 정말 나쁜 엄마야. 제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어머님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민준 씨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와 만나기로. 은지 몰래, 세상 몰래.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일 저녁에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는 멀리 나가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것,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고 깜짝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꽃다발, 케이크, 책.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에. 어느 날 그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우리 둘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며칠 쉬어요. 어머님, 오래 쉬신 적 없잖아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민준 씨는 저를 미선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미선아 예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55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민준아, 나 정말 늙은 여자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제일 젊고 아름다워.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결혼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우리가? 왜요? 우리 사랑하잖아요. 왜 결혼하면 안 돼요? 은지가 알면 어떻게 해? 제가 걱정했습니다. 은지한테는 시간 지나서 말해요. 지금은 아니고, 우리 먼저 행복해요. 나중에 은지도 이해할 거예요. 어머님이 행복한 모습 보면. 민준 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듣는 그 단어.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 외롭지 않게 사는 것. 민준아, 나이 차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신경 안 써요. 우리끼리 알고 살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둘이 조용히 같이 살면서 은지한테 알릴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고, 밤에 자기 전에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월 어느 날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상의할 게 있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 이야기야. 내 친구가 IT 스타트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어. 정말 좋은 기회야. 무슨 사업인데?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야. 지금 시장이 정말 뜨거워. 초기 투자자들은 몇 배 수익 낼 수 있어.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8억?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제가 망설였습니다. 미선아, 이거 진짜 기회야. 나도 3억 넣을 거야. 우리 둘이 11억 투자하면 집은 30% 받아. 회사 크면 우리 100억도 벌 수 있어. 정말? 저는 솔직히 돈보다는 민준 씨와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부부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처럼. 응,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 이 돈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민준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8억은 제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자. 제가 결정했습니다. 민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거 성공하면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어. 은지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고. 그의 말에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은지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은행에서 8억을 인출했습니다. 민준 씨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사업자 계좌라고 했습니다. 송금 완료됐어. 제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사랑해. 우리 곧 부자 될 거야. 민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집에서 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년 후에는 우리 큰 집 사자.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선아는 어디 가고 싶어? 그가 물었습니다. 유럽? 파리, 로마, 런던. 남편이랑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민준 씨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 민준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고 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미선아, 나 내일 출장 가야 해. 사업 관련해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투자자들 만나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미선아, 다녀올게. 전화할게. 그가 키스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민준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민준 씨가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 회의 끝나면 전화할게. 저는 안심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셋째 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민준 대리요? 그분 지난주에 퇴사하셨는데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사? 언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일주일 전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출장이라는 것도 8억을 송금한 이틀 후 사라진 것도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다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주민번호도 위조였습니다. 회사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그가 송금받은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고 돈은 추적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자취방도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경찰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님, 이건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예요. 가해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님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말입니까? 은지를 만난 것도, 저를 좋아한다던 것도, 사랑한다던 모든 말들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사냥감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배회하며 민준 씨가 남긴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옷, 칫솔, 면도기 모두 챙겨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가 앉아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부엌에 서면 그가 설거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침실에 들어가면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환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짓말. 경찰은 계속 조사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전문가예요.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형사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겁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8억? 제 전 재산의 절반 이상.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나흘째 되는 날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엄마 나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들어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많이 마른 것 같아. 은지야. 저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울어? 은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백했던 일, 제가 그를 받아들였던 일, 함께 살았던 일, 8억을 투자했던 일, 그리고 그가 사라진 일. 은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격, 그리고 분노.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남자친구랑 엄마가.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역겨워. 은지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빠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생각했어. 근데 이유가 엄마였다고? 엄마가 내 남자 빼앗아 간 거였어?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엄마가 거절했어야지. 어떻게 딸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처음 고백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외로움에, 제 욕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이해 못해. 평생 날 키우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더니 정작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질처럼 아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어? 그렇게 남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딸의 남자까지 탐낸 거야? 은지야.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나 집 간다. 당분간 엄마 얼굴 보기 싫어. 은지야, 제발. 엄마 혼자 두고 가지 마. 제가 매달렸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잖아. 오빠랑 살면 되지.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 사라졌어. 돈 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거야? 딸 배신하고 사기까지 당했어? 그것 참 잘 됐네. 은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은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지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문 열어줘. 제가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58,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딸의 남자친구로 만났어요. 똑같아요. 딸한테 소개받고 집에 자주 오고 나중에 고백하고 그분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분은 53, 이혼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친구로 만났어요. 아들이 대학 선배라고 데려왔죠. 그리고 똑같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5억 사기당했어요. 그분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57, 역시 남편과 사별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카 친구로 만났어요. 6억 당했습니다. 작년 일이에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총 4분입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신뢰를 얻고 사랑을 가장하고 거액을 뜯어내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이름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쓰고 있어서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조직적 범죄로 보입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치밀해요. 배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헌신적인 태도, 따뜻한 말들, 사랑의 고백, 재혼 약속, 투자 제안. 마치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대요. 58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재산 규모도 미리 조사했대요. 어떻게 접근할지, 얼마를 뜯어낼지 다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연극이었다는 것. 저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진짜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밤마다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아침마다 커피 타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어떻게 그게 다 거짓일 수가 있죠? 53 피해자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사기꾼에게 당한 4명의 여성. 모두 외로웠고 사랑에 굶주려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원해준다는 것에 감사했던 사람들. 그 약점을 파고든 치밀한 범죄자. 근데 제일 끔찍한 건요. 57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사기꾼인 걸 알면서도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미친 건가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민준 씨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8억을 잃고 남은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남편과 25년을 살았던 집, 은지가 자라난 집, 추억이 가득한 집. 어머님, 집이 좋은데 왜 파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정?
딸의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사기당한 사정,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정,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기 좋겠어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 저랬었다고,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보러 와서 설레었었다고. 은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은지 SNS를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은지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은지가 나왔습니다. 은지야. 제가 불렀습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은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제가 애원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 약속 있어. 잠깐만, 10분만. 제발. 저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마지못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들어도 소용없어?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말해줘. 엄마가 다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인생에서 나가줘. 은지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는 너밖에 없어. 제가 울먹였습니다.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 없어도 돼.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나간다. 은지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엄마 혼자 못 살아. 저는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은지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연민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배신했을 때 나도 혼자였어. 근데 나는 살았어. 엄마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은지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중년 여자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 흉측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늙고 지치고 초췌한 여자.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꺼진 볼, 생기 없는 눈. 이게 민준 씨가 아름답다고 했던 여자인가요? 그래, 다 거짓말이었지. 내가 아름답다는 것도 젊다는 것도 그 사람 눈에 나는 그냥 돈덩어리였을 뿐이야.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제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잘 자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환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아니 당신이 누구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면 달라고 했으면 됐잖아. 왜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당신도 조금은 진심이었기를 바라. 아니면 나는 너무 비참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문자는 당연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이미 해지됐을 것입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저는 작은 투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도 큰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은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짐을 옮겼습니다. 미선아, 요즘 많이 힘들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좀.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사기당한 것만 말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았던 집, 딸과 함께 살았던 추억,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 제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경찰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송금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됐고 이미 현금화되어 추적이 안 됩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로맨스 스캠은 피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송금하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복잡하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돈도 딸도 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어떻게 딸의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8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확인도 없이 보냈을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외로웠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준 씨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 그가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꿈,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괴물로 변하는 꿈, 제 돈을 들고 웃으며 사라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뒷모습이 민준 씨를 닮은 남자를 봤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망친 사람을 왜 찾고 있는 걸까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입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불신,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 회복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떠났으니까 3개월째 저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 딸의 남자친구와 바람피웠대. 나이도 모르고 젊은 남자한테 속았대.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다 거절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왜 그래? 우울증 아니야?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은지가 보낸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제가 은지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진 액자, 옷 몇 벌, 책,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딸이 엄마를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돈도 없고, 딸도 없고, 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밤이 오기를 바랐고, 밤이 오면 다시 아침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 4개월째 은지의 SNS를 봤습니다. 은지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슬퍼서. 은지의 행복한 삶에 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은지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딸을 배신한 대가, 사랑을 믿었던 대가, 외로움에 무릎 꿇은 대가. 저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속죄의 의미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민준 씨가 진짜 이름은 뭘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여자를 속이고 있을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질문. 그가 저와 함께했던 순간들 중에 단 1초라도 진심이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던 이야기.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던 이야기. 제 인생 최악의 실수. 그리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투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를 합니다. 56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야 하고 젊은 매니저에게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은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번의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은지 회사 근처를 지나갑니다. 혹시 마주칠까 해서. 하지만 마주친다 한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은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지 친구를 통해서요.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청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엄마.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상상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 행복하게 웃는 은지, 그 옆에 제가 없는 모습.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빈 방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은지는 여기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곁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딸을 밀어낸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용의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 피해자 자조 모임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58 피해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요. 이상하죠? 날 망친 사람인데.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맨스 스캠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로맨스 스캠은 감정을 이용합니다. 외로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들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을 잃은 것보다 마음을 잃은 것에 더 아파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우는 특히 더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남자친구였으니까요. 저는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돈과 딸. 딸과의 관계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50대, 60대 여성분들께,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들께,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을 돌봐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요구합니다. 사업 투자, 빚 상환, 의료비, 가족 문제.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돈. 제 경우에는 IT 스타트업 투자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아픈 부모님 병원비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업빚 상환이었습니다. 명목은 달라도 패턴은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정심과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알아챌 수 없습니다. 민준 씨, 아니 그 사기꾼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힘들어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제가 외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재산 규모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사람이라면 의심하십시오. 왜 나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선택했는가? 그 질문에 합리적인 답이 없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처럼요.
저는 모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은지를 통해 만났다는 것, 회사가 갔다는 것,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제 경우처럼 딸의 남자친구, 아들의 친구, 조카의 선배. 이런 관계로 접근하면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가족이 소개한 사람이니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나 조카를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의 정보를 얻습니다. 재산 규모, 생활 패턴, 성격, 약점,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방어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회사 정보, 모든 것을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일주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다른 투자자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재촉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는 일주일 기다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일주일만 더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은지에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민준 씨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업자 정보를 검색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이 주요 타깃입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비열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어렵고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말려주십시오.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정신적 고통이 금전적 피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지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은지와의 관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딸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민준 씨가 처음 고백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은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어리석음을 상기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마다 제가 잃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제 외로움과 마주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짜 사랑은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십시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가 민준 씨와 더 오래 만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1년, 2년. 그랬다면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을까요? 아니면 그는 더 오래 연기를 계속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너무 빨리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큰 돈을 요구하면 의심하십시오. 사랑과 돈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저처럼 딸과의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어떤 로맨스도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민준 씨가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이었을까? 제 손을 잡을 때, 저를 안아줄 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중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을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억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와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피해자 모임에서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은지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은지의 결혼식에는 가지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은지의 행복을 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제 수치심을 공개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다른 사람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25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